여러분들 그 사기라는 책 아시죠? 예, 사마천이 궁영의 치욕을 딛고 쓴 정말 대단한 책이 바로 사기인데, 사기 속에 그 많은 그 인물들이 있지만 그 인물들이 대부분 그 자신의 어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앞에 보이는 그 그림은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보면은 산고 망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산이 높으면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글귀인데요. 그 태산이라는 그 산이 한 1500m가 좀 넘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이는 그 저 글귀처럼 그 이사가 태산 불양 토양, 태산은 토양 한 줌의 흙을 사양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높아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태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높이까지 올라오기 전에는 맨 처음에는 한 줌의 흙이었는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태산이라는 그 거대한 것이 됐다. 결국은 인간도 자기가 처해진 환경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달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기 속의 인물들 보면 우리가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발분과 절치부심,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주류냐 비주류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주류의 삶을 살아왔다, 나는 현재 비주류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비전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마천이 던진 수많은 사기 속의 인물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 한고조 유방도 그랬고 진시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손자도 그렇고 오기도, 수많은 그런 인물들이 대부분 비주류에서 결국은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사마천의 무덤 사당 앞에 있는 그 사마천의 동상입니다. 이제 높이가 좀 높죠. 저게 한 35m 정도 되는 거대한 그것이 바로 이 동상입니다. 그리고 그 동상 그 뒤에 보면 그 사마천이 사당이 보이는데, 그 사당에 이제 글씨, 지금 편하게 쓰인 글씨가 한태사 사마천의 그 사당이라는 글씨입니다. 즉 한나라의 아주 큰 역사가인 그 사마천의 그 사당. 여기 보면 이렇게 또 가서 현장에 가서 또 이렇게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저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 뒤에 보이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래도 무슨 뜻입니까? 역사가의 붓이 속옷에 이 밝힐 소자입니다. 세상을 밝힌다. 즉 사마천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쓴 그 내용이 그 수많은 그 인물과 사건과 역사를 이야기한 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그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사를 관통하는 대단히 큰 흐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사기를 읽을 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여기 이제 보시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이 내 몸이 망가져 쓸모가 없다. 이것이 내 죄인가? 이것이 내 죄인가? 사마천이 사기 130편 130편 뒤에 태사공 자서가 있는데, 태사공 자서에 쓰여져 있는 그 글귀입니다. 바로 사마천은 자기가 친구 일흥을 변호하다가 결국 궁영의 치욕을 겪었고, 그 궁영의 치욕을 겪은 그 아픔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쓴 그 편지 보이만서라고 하는 글에서 하루에도 창자가 9번씩 뒤틀렸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말을 잘못해서 부모님의 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부모님의 무덤에도 못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면서 물론 저 편지는 좀 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통해서 무려 치욕의 욕자라는 이 글자를 무려 19번이나 쓰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마천이 얘기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기 속에 있는 수백 명의 인물들은
바로 자기 자신의 아픔을 인물에 투사해서 그 인물들이 그 치욕을 겪고 때로는 그 아픔을 견뎌내고 일어선 자들, 그들을 재조명하고 있다. 사마천은 이것을 2000년 전에 자기가 정확히 한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 전에 자기의 궁형을 당한 것을 빗대어서 사기 백이열전에서 2명의 사례를 듭니다. 한 명은 누구냐면 바로 공자가 그토록 사랑했던 안회라는 제자고요. 또 한 명은 그 당시에 춘추시대 때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사람의 그 인육까지도 그 해서 먹은 이러한 천하의 그 악행을 분해자들을 겁탈하고 이런 천하의 악행을 저지른 도척이라는 자를 비교합니다. 아내는 공자가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아꼈고 안빈낙도했으나 나이 28이 되더니 머리가 하얗게 새더니 죽어버렸다. 그에 비해서 도척이라는 놈은 온갖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는 오히려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 사마천이 맨 마지막에 던진 질문이 바로 나는 매우 당혹스럽다. 이것이 천도라면, 하늘의 도라면 시야비야,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어때요? 사마천은 어느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아요? 세상은 결코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즉 안회라는 자가 그렇게 세상을 올곧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또 사마천은 백이열전에서 또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길을 걸어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걸어가지만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로를 활보하듯이 거침없이 걸어가도 오히려 괜찮은 사람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세상을 조심한다고 해서 나에게 꼭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반대일 경우라고 해서 나에게 재앙을 주지만 않는다. 그러면서 사마천은 던진 질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천도라고는 하늘의 도보다 인간의 도, 세도, 세상의 도가 더 무서울 때가 있다는 것을 사마천은 이야기하고 있다. 전국 칠흥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로 말씀드린 건 칠흥에서 이 동방에 6개 나라가 있죠. 그죠? 6개 나라가 있는데 서쪽에 있는 진나라가 있습니다. 진나라가 어때요? 주류입니까? 비주류입니까? 서쪽 진나라가 비주류 쪽이죠. 네, 아무리 비주류인데 이 비주류인 진나라가 결국 동방육국을 통일합니다. 동방에 보시면 초나라, 한나라, 제나라 다 주류의 땅입니다. 좋은 땅이죠. 근데 서쪽 진나라는 척박한 땅입니다. 늘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가뭄이 계속해요. 즉 동방 쪽으로 진출해야 되고 서쪽 진나라는 그 당시에 상당히 아주 민심들도 힘들었고 민생들도 그런 상황에서 그걸 동방으로 진출해서 했죠. 누가요? 바로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무려 39살의 젊은 나이로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과연 진시황 때에 곧바로 진나라라는 나라가 바로 통일됐을까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 이전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어때요? 인물이 존재하죠. 그 인물이 바로 진시황이 천하통일하기 전에 진나라의 모든 개혁과 혁신과 변화를 주도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 사람이죠. 사기에 보면 상군열전이라는 게 있죠. 상군열전에 보면 상황은 원래 그 위나라 공자의 그 첩의 출신입니다. 근데 어느 날 공서자라는 사람을 섬겼는데 그 공숙자를 섬겼는데 이 공숙자라는 사람을 섬겼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 그 위나라 그 회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당시 이제 상황의 이름이 위양이었습니다. 위양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천하의 제목입니다. 이 자를 제가 죽게 되면 이 자를 등용하시면 나라에 큰 보탬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해왕이 그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듣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다시 말을 바꿨어요. 위왕이 이 나라를 떠나면, 이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면 우리 위나라에 대단히 큰 위협이 될 거니 그가 나라를 국경을 넘어가기 전에 죽여버리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공숙자가 다시 상황을 만납니다. 내가 자네를 왕한테 추천했는데 왕이 아무래도 자네를 쓸 것 같지 않네. 그래서 내가 다시 왕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쓰지 않으려면은 자네를 죽이라고 했네. 좀 황당하죠? 이거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황의 그 당시 반응이 아주 획기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저를 등용하라는 말씀도 듣지 않았는데 설마 죽이라는 말씀을 듣겠습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나라에서 유유히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위나라가 비전이 없다고 생각한 상황이 어디로 가냐? 진나라로 갑니다. 진나라. 근데 진나라로 가니까 그 진나라의 왕 이름이 효공이에요. 효공. 효공이 그 당시 왕이 됐을 때 나이가 21살입니다. 어때요? 여기 21살 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예, 그렇게 21살 됐는데 효공이 왕이 딱 되자마자 초현령이라고 하는, 즉 천하의 현명한 자를 초청한다는 포고령을 내렸어요. 그거를 전국에 딱 쫙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황이 딱 그 포고령을 읽어보고 야, 효공이야말로 인재다 딱 갔습니다. 그래서 효공의 첫 측근인 경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났죠. 만나가지고 효공을 일명 첫 번 면접을 봤는데 첫 번째 면접에서 뭘 얘기했을까요? 효공한테 요임금, 순임금 등과 같은 제왕의 도, 맨 처음에는 오제, 사망오제 나오는 이 제왕의 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효공이 잠만 자요. 꾸벅꾸벅 졸면서. 그래서 나왔는데 경감이라는 자기를 소개해 준 사람한테 상당히 혼났습니다. 아니, 당신이 말이야 그 효공을 설득한다고 해서 내가 추천했건만 어찌 잠만 주무시게 하냐고 혼났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왕도에 대해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때도 들은 채도 안 해요.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진나라가 아무래도 서쪽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천하의 패권을 장악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다. 이 패도, 일명 힘으로 하는 이 패도를 얘기하겠다. 그래서 패도를 얘기를 했어요. 일명 힘으로 해서 나라를 갖다 쳐부숴라. 그랬더니 그때도 효공이 약간 마음에 동했는데 여전히 나와서 꾸지람은 안 했지만 등용을 하지 않아요. 이번에 안 되겠다 싶어서 맨 마지막엔 어떤 일이 했을까요? 네 번째 면담 신청을 합니다. 면담 신청을 해서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효공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딱 알아챘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강구국입니다. 강국. 부자의 나라이면서 강한 나라. 그래서 그 부국 강병의 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효공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태까지는 졸거나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더니 그때는 옛날에는 이 신하와 이 왕 사이에는 몇 미터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한 6m, 7m 정도 거리를 둬서 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밤 새워서 둘이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동이틀 무렵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동이틀 무렵에는 효공과 상황의 무릎이 맞닿아 있었다라고 사마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상황이 효공한테 움직일 수는 없죠. 신하가, 물론 그 당시 신하는 아니지만 효공이 너무 자기 말에 자기가 감동을 해서 무릎으로 계속 기어서 밤 새도록 다가와서 결국 무릎이 맞닿을 정도까지 됐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부터 그 상군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상군이 얘기한 건 뭘까요? 변법. 법을 바꿔야 된다. 법을 바꿔서 나라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귀족제 특권 폐지. 그 다음에 나라를 현나라로 좀 묶자. 왕들 너무 왕의 권한이 너무 세면 그렇게 되니까 현단을 묶자. 이런 식으로 해서 획기적인 그런 것을 다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죠.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는데
개혁을 찬성하고 변법을 찬성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어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변화를 대단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얘기한 것이 바로 요겁니다. 여기 써져 있는 그런 것이 의심하면서 행동하면 공명이 따르지 않고 하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왜? 효공이 변법을 하려고 하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너무 반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당시 감룡, 부지 이런 사람들이 옛 것을 본받아야지 왜 하필이면 지금 개혁을 하냐라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상황이 계속 설득을 해서 아닙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어려워집니다라고 했고 결국은 변법, 법을 바꾸라고 하는 것에서 그 얘기를 했고 결국은 동의를 했죠.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이 상황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효공이 이렇게 됩니다. 효공이 그 상황을 20년 동안 지지하다가 그 효공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효공의 아들이 즉위를 했습니다. 근데 효공의 아들과 상황은 사이가 좀 안 좋아요. 근데 그러더니 누군가가 그 안 좋은 틈을 타서 얘기를 합니다. 상군이라는 자가 아무래도 모반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밀고 나니까 그 효공의 그 후계자, 즉 그 아들인 그 왕이 잡아오라고 합니다. 잡아오라고 했을 때 도망치다가 결국은 한 여관에 들어갔는데 그 여관에 들어가니까 그 여관 주인이 뭘 보자고 하는 줄 알아요? 통행증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입니다. 통행증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상황이 자기가 그 통행증을 만들으라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통행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관 주인한테 내가 바로 상황이라는 사람이야. 내가 상황. 그랬더니 여관 주인이 관가에 신고를 하죠. 그랬더니 신고해서 들킬까 봐 그 상황이 이웃 나라로 도망갑니다. 위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위나라랑 또 진나라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도망치는 거가 좋았는데 위나라에서 상황을 다시 진나라로 넘깁니다. 넘기고 결국은 그 왕이 보낸 그 밑에 그 관리들한테 잡혀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을 때 그때 한 말이 바로 법을 만든 폐해가 바로 이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하면서 상황이 죽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상황이 만약에 효공의 그 후임인 왕한테 죽지 않았더라면 진나라의 또 운명은 또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마천도 상황에 대해서 잔인하고 덕이 없다고 비판하지만 그러나 상황이 없었다면 진나라의 통일은 훨씬 뒤쳤을 것이고 그 서쪽 변방의 비주류인 진나라가 동방육국을 통일하는데 힘을 못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